자, 오늘 주제는 모두 진료실을 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꼭 한 번 더 물어보시는 질문들이에요. 짧게는 대답을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왜 그런지가 더 궁금하셨을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오늘은 하나하나 같이 풀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상교육병원 치과의 최혜란입니다. 이전 방송이 첫 번째 이야기였다면은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치과에서 끝까지 차마 못 물어봤던 주제들로 최대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치과 치료는 특징이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서 아프거나 불편해져서 오시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 괜찮은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로 더 불안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오늘은 정답만 말씀드리기보다는 판단 기준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외래에서 이 질문들을 정말 하루에도 여러 번 받는데요. 이가 시린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입니다. 시린이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충치인가요? 하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충치로 시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 뿌리가 노출되거나 깎여나가는 경우가 훨씬 흔합니다. 뿌리 부분에는 단단한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찬 공기나 찬물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시리게 느껴지는 건 왜 그럴까요? 잇몸이 하루아침에 내려간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체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멀쩡하다가 갑자기 증상이 생겼다고 느끼기 쉬우신데요. 그림에서 이제 보여지듯이 잇몸이 내려가면은 이 뿌리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치아 가장 바깥에 위치한 단단한 부분이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잇몸 안에 있던 얇은 이 배각질이라는 부분이 먼저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잇몸 안에 위치한 뿌리의 겉껍질 부분은 굉장히 얇고 마모에 취약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칫솔질이나 이런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서 쉽게 소실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부에 위치한 상아질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상아질 안에는 미세한 통로들이 있는데요. 이 통로들이 이제 관이 외부로 열리게 되면서 찬물, 바람, 칫솔 자극 등이 가해지면은 통증이나 시림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이런 긴 변화들이 천천히 진행되다가 일정 수준 넘어서면 갑자기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어느 날 갑자기 시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꼭 치과를 가봐야 될까요? 양치하실 때만 잠깐 시리고 금방 괜찮아진다면 대부분 생활관리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아무 자극 없이 시리거나 점점 강도가 세지거나 범위가 넓어진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를 너무 세게 닦으시는 습관은 시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여기에 또 마모제가 많이 함유된 거친 치약을 같이 사용하실 경우에 표면의 마모가 더 진행되면서 시림이 심해질 수 있으니 이 점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취인데요. 구취는 생각보다 양치 문제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들이 종합돼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진단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혀 표면에 쌓인 설태, 잇몸 염증, 그리고 구강 건조증, 이 가장 흔한 원인인데요. 아침에 특히 심한 구취는 이 주무실 때 밤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입냄새가 난다고 혀를 세게 닦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혀에는 미세한 돌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태가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혀를 너무 세게 닦으면 이 표면이 자극받아서 더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태가 더 쉽게 쌓이면서 오히려 냄새가 심해질 수 있어서 강도가 아니라 방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드러운 혀 클리너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이 수분 섭취 같은 이런 구강 건조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침 분비가 줄어들게 되는 것도 악화 요인인데요. 이 입안에서 소위 씻어내는 이 자정작용이 떨어지면서 냄새를 유발하는 그런 미세한 물질들이 쌓이게 돼서 구취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양치를 열심히 해도 냄새가 나시는 경우는 치아 문제가 아니고 잇몸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신다면 그 자체가 이미 냄새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구취는 구강 내 원인에서 비롯되지만 모든 구취가 가볍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열심히 관리해도 계속 나는 냄새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구취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이 알람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서 전신 상태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네, 어떨 때 구취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될까요? 그 위식도 역류 질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과 만성 부비동염, 편도결석처럼 코, 목의 문제에서도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도 구취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간은 우리 몸에서 이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그리고 해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분해되지 못한 물질이 이렇게 대사되면서 일부 폐호흡을 통해 냄새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입안 관리만으로는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코골이가 심하거나 입으로 숨 쉬는 그 흔히 구호흡 습관이 있으신 경우에도 입안이 쉽게 마르면서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서 구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전체 구취의 아주 일부에 해당되기는 하는데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이제 다른 과 교수님께 들었던 얘기인데 드물게 비강암이나 부비동 종양처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질환에서도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하셔도 냄새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필요하게 저희가 전신질환에 대한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나는 양치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냄새가 난다. 뭐 이런 경우는 아니면은 코막힘, 코피 아니면 얼굴 통증이 함께 있으신 경우 그리고 체중 감소와 소화불량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치과 진료뿐만이 아니고 이비인후과나 내과 진료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이 질문도 제가 정말 많이 받습니다. 스케일링하고 나서 이 사이가 이게 벌어졌어요라는 질문인데 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스케일링을 받으신 다음에 거울을 어느 날 보니까 치아가 미세하게 움직이거나 벌어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스케일링의 역할을 오해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케일링 때문에 이가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원래 있던 공간이 가려져 있다가 그대로 드러난 것인데요. 치석은 말 그대로 저희가 치아, 그다음에 돌 석자를 써서 굉장히 단단한 물질입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 공간을 물리적으로 채우고 있었는데 이게 스케일링으로 제거가 되면은 그동안 가려져 있던 공간이 한 번에 드러나면서 갑자기 느껴지시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치료로 인해 나빠진 게 아니고요.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스케일링 후에 이 사이가 벌어졌다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 정상적인 과정인데요. 아주 간혹 음식물이 이제 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음식물이 끼더라도 통증이나 잇몸 출혈이 없으면은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케일링 이후에도 잇몸에서 피가 계속 나거나 아프면서 또 구취가 오히려 심해진다면 잇몸에 염증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추가적인 잇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케일링 말고 잇몸 치료, 잇몸 수술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스케일링은 이제 말 그대로 마취 없이 하는 거고 잇몸 이제 치료나 저희가 이제 수술 같은 경우는 마취를 해서 더 깊은 곳을 제거하는 조금 더 침습적인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번 방송 이후에 주변에서 이제 부모님, 뭐 친지분들 아니면 이제 지인분들께 틀니에 대한 질문을 좀 꽤 받아서 오늘은 틀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치료는 언제 필요할까요? 이 틀니는 나이가 많아서 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치아의 개수와 그리고 그 치아들의 위치, 그리고 심는힘의 균형을 고려했을 때 임플란트가 항상 정답은 아니고요. 틀니가 오히려 관리 안전 측면에서 현실적인 그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작부터 장착까지 보통 수개월에서 이제 뭐 수주, 짧으면 수주 걸리는 치료인데요.
또 끼운기에도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틀니를 처음 이제 착용하셨을 때 약간의 이물감이나 불편감을 좀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은 정상적인 과정이고 몇 번의 이제 저희가 뭐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조정을 몇 번 시행을 하면은 편안해지신다고 대부분 표현을 하시고요. 근데 계속 아프거나 잘 씹히지 않는다면 이거는 적응 문제가 아니고요. 조정이 이제 정말 본격적인 조정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으니 주치 선생님께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니는 이게 한 번 끼우고 이제 끝나는 치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용하면서 조금씩 맞춰가는 치료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아는 이제 살릴 수 있으면 꼭 살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만 모든 경우에 이제 치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전체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치아를 지탱하고 있는 그런 주변 뼈가 거의 남아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치아 뿌리까지 금이 간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장기적인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틀니를 고생해서 만드셨는데 몇 년 안에 뭐 5년 안에 남아있는 치아가 망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미리 전략적인 발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미 여러 차례 이제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치아를 살리기보다는 발치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발치한 뒤 치료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가 없어진 곳에 저희가 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치료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게 브릿지, 임플란트, 그리고 틀니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임플란트가 가장 좋은 치료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모든 경우에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주변 치아 상태나 그리고 전신 건강, 그리고 치료 기간과 또 경제적 부담까지도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결정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고 있습니다. 틀니는 흔히 이제 저희가 임플란트 대안이다, 이렇게 이제 또 차선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실제 임상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개 치아가 동시에 없어진 경우에는 하나하나 이거를 수술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틀니가 이제 한꺼번에 하는 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한 전신 질환이 있으시거나 또 수술 자체가 또 부담스러우신 경우, 또 치료 기간과 전반적인 그런 건강 상태 함께 고려해야 할 때도 충분히 합리적인 치료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틀니는 이제 오래된 저희가 전통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틀니 종류를 이제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크게 부분 틀니 그리고 완전 틀니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분 틀니는 말 그대로 이제 자연 치아가 일부 남아 있을 때 그 없는 부분을 대체하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틀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또 치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변 치아에다가 저희 고리를 걸어가지고 쓰기 때문에 또 유지력이 좀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반면에 완전 틀니는 이제 위랑 아래가 완전히 말 그대로 자연 치아가 모두 없어진 경우에 하는 틀니인데, 저희가 조건이 허락이 된다면 그래도 이제 완전 틀니보다는 부분 틀니를 먼저 고려를 하게 됩니다.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옛말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는데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가능할까? 실제로는 잠시 그렇게 지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잇몸은 원래 이제 음식을 씹는 힘을 주변에서 받아내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어서 시간이 지나면 씹는 것이 점점 불편해지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자연스럽게 이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잇몸에 무리가 가면서 더 빨리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말은 벌터할 수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고려해 볼 시점이 있다는 정도로 이제 이런 신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비유를 가져와서 말씀드렸는데요. 틀니 치료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를 상실한 뒤에 바로 당장 큰 문제가 바로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랫동안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치아는 없어진 뒤에 이 겉으로 바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잇몸과 그리고 뼈, 그리고 주변 치아들의 변화가 서서히 하지만 계속 꾸준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는 더 복잡한 치료로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계획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0세 시대의 틀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치료의 연장선이라고 보셔야 하고요. 이게 선택지가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세척을 꼭 해주시고, 근데 연마제가 있는 치약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칫솔로 이렇게 내면을 빡빡 닦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이제 내면을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지력이 변형될 수가 있고, 주무실 때는 반드시 틀니를 빼서 물에 보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뜨거운 물은 틀니를 변형시킬 수가 있으니 절대 안 되고요. 또 틀니를 끼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습관은 잇몸 염증과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니 자체에 뭐 이제 곰팡이균이 번식할 수도 있어서 꼭 주무실 때는 틀니를 빼고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기적인 내원으로 제가 인공치아가 맞물리는 상태라든지 이런 어떤 압력이 잘 분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담당 주치 선생님께 확인을 받으셔야 오랫동안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틀니 접착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은 환자분들께서 차마 못 물어보시다가 이제 많이 고민하시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써도 되냐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현실적으로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잠깐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이 자체가 원래 매일 제거를 해줘야 되고 다시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좀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 하루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접착제가 계속 필요할 정도라면 이거 헐거움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조정이나 점검 또는 완전 전면 제재자까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접착제에만 의존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눠봤는데 시간이 좀 제한이 있어서 제가 또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실인니 구치 또 스케일링 후에 느껴지는 변화들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모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처럼 느껴지는 증상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는 이 대부분의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다가 특정 순간 체감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증상이 느껴지는 그 시점이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어떤 하나의 신호이자 알림인 셈입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괜찮은 것은 아니고, 또 불평하다고 해서 모두 큰 병인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리고 또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불안을 키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변화들을 또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제가 기준을 좀 마련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너무 걱정하시지도 말고, 그리고 또 단정 짓지도 마시고요.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